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행방불명된 2명의 고려 항공 승무원. 놀랍게도 그들은 남매였습니다. 오빠 김태혁과 여동생 김지현. 북한 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매는 러시아를 건너 중국, 라오스를 거쳐 방콕에서 이미 한국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된 탈북 작전이었습니다. 설계자는 그들의 아버지 김철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계획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혼자 남매를 키우면서 단 한 가지 목표만을 품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 저는 오빠 태혁과 함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죠. 당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오빠는 29, 저는 25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키에 용모도 단정하고 성분 좋은 집안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였고 평양 토박이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리를 승무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왜 어려서부터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30년 계획과 두 남매가 자유를 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 오빠는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점점 야위셨고 겨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그날은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이웃들이 위로하고 당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셨습니다. 태혁아, 지연아. 아빠가 너희를 꼭 지킬 거야. 장례식이 끝난 밤 아버지가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10살 오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도 없었고 좋은 병원에 갈 연줄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죽어야 해? 오빠가 한 번은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가 변했다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인정받아 간부가 되셨고 평양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상한 공부를 시켰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를 가르치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따로 공부를 시키셨죠. 왜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제가 불평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좁은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오빠는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언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체력 단련도 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따라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15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너 승무원 되고 싶지 않니? 승무원이요? 비행기 타는 거요? 그래. 하늘을 나는 거야. 멋있지? 아버지는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키, 외모, 성적, 성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12살 때부터 승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격 관리, 언어 공부, 예절 교육까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오빠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갔어. 너희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유?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앉혀놓고 세계 지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중국이 어디 있는지, 러시아가 어디 있는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돼. 아버지의 경고는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절대 밖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4년 전에 승무원이 됐었습니다. 남매가 모두 승무원이라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태여가 지연아. 잘했다. 너희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껴안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버지가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붓고 피곤해 보이셨으니까요. 지연아, 승무원 생활 잘해라. 그리고 오빠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준비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첫 비행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와 저는 같은 승무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 정도였습니다.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푸른색 치마 정장에 빨간 스카프, 그리고 고려항공 배지.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철저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상학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을 외웠습니다. 비행 전에는 항상 보이부 동무들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을 하나하나 뒤지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외국에서 받은 선물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연아, 긴장하지 마. 평소대로만 해.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4년차 승무원이었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상공에 접근할 때였습니다. 창문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거리,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활기찬 항구의 불빛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밝고 화려했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제가 작게 물었을 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 괜한 말하지 마. 우리는 보고도 놀라는 표정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감시받고 있었으니까요. 동료 승무원 중 누가 보고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자동차들이 빵빵거리며 달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보이부 지도원이 우리를 모아놓고 교육했습니다. 동무들 절대 외출 금지입니다. 방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창문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블라디보스토크는 더욱 환상적으로 변했습니다. 태혁 오빠, 저것 좀 봐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기했습니다. 부러워?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럽다고 말하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비행을 거듭할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진실일까? 자본주의 사회는 지옥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범죄가 넘쳐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블라디보스토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거리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유리창 넘어 보이는 온갖 식료품들. 과일, 고기, 빵, 과자.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룸메이트가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준 편지 읽어봤어. 편지요? 가방 안쪽 주머니 봐. 오빠가 떠난 후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지연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외국을 경험했겠구나. 놀랐지? 세상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 아빠가 너희를 승무원으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단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마. 그때까지 잘 견뎌라.
아빠는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편지를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북한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오빠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 우리. 쉿.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평소처럼만 행동해. 그날부터 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오갔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서점에 가득한 책들, 카페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을 의식하지 않았고 말 조심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우리랑 다르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물소리를 틀어놓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를 승무원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곧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제가 승무원이 된 지 2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한데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가 지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병실에는 우리 셋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방을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승무원으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었단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무역 관련 일을 하시면서 중국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본 세상이 충격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 나는 그때 결심했어. 너희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아버지.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결심했어. 내 아이들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승무원으로 키운 거야.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배우게 하신 것도, 체격 관리를 시키신 것도, 승무원 시험을 준비시키신 것도 전부 탈북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승무원이 되면 외국을 볼 수 있잖니. 세상이 어떤지 직접 보고 기회가 오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 그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기 두려웠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3대가 정치범수 용소에 끌려가는 거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빠는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단다. 너희 엄마처럼 이곳에서 죽지 말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에 아빠 친구가 한 명 있어. 조선족 사람이야. 이 번호를 외워라. 종이는 태워버려야 해. 우리는 종이도 없이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8자리 숫자를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 공중전화로. 절대 호텔 전화 쓰지 말고.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줄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없이는 못 가요.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늙었어. 여기서 생을 마치는 게 맞아.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잖니. 너희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이 땅에서 늙어 죽게 할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우리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콕까지 가거라. 한국 대사관이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된단다.
중국 친구가 브로커를 소개해 줄 거야.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태혁이 통장에 넣어뒀어. 외화로 바꿔서 가져가거라.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을 이루어다오. 자유롭게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라. 너희 엄마 못다한 꿈을 너희가 이루는 거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꼭 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옹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컸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아버지를 충성스러운 당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범적인 무역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준비한 진짜 계획을요. 장례식이 끝난 밤 오빠와 저는 아버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오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곳에 남을 것인가. 아버지가 우리 위해 20년을 준비하셨어. 우리가 안 하면 아버지 인생이 헛된 거야.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로.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비행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평생을 준비하신 거구나. 오빠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오빠 이걸 어떻게 외화로 바꿔요? 아버지 친구분이 계셔. 무역회사 사람인데 그분한테 부탁해야 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친구분은 도와주셨습니다. 달러로 바꿔주셨고 안전하게 숨겨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태혁아,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이 날을 준비하신 거야. 꼭 성공해라.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행 스케줄표를 받을 때마다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조선족 연락처가 중국에 있었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기신 전화번호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밤속으로 외웠습니다. 종이에 적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방 검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수상한 메모라도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부에서 해외 파견 승무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더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해외 숙소에서는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같은 방을 쓰게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오빠 이러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남매니까 같은 방을 쓸 수 있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남매라서 함께 방을 쓸 수 있었고 계획을 의논하기도 쉬웠습니다. 태혁, 지연 동무. 둘이 요즘 뭔가 이상한데. 어느 날 선배 승무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울한 것 같아서. 어느 날 당 비서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승무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졌어.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동무 있습니까?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정치범수 용소에 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우리 둘 다 배정됐어. 어느 날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준비됐어?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거나. 그날이 왔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을 떠나는 겁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을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려항공 배지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복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2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 창문 안에 우리 추억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평양.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 무덤에 인사도 못 드리고 가서. 오빠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안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평양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김일성 광장, 대동강, 주체사 상탁. 어려서부터 봐온 풍경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오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시, 웅장한 건물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아래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아버지. 오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부 지도원이 우리를 모아놓고 교육했습니다. 동무들 절대 외출 금지입니다. 방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저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오빠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권, 돈, 그리고 아버지 사진. 제복은 벗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준비됐어?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맸습니다. 이제 이 방을 나가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보이부 지도원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반대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한층 더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는 우리가 있던 층에서 멈췄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외출입니까? 오빠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기 일을 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오빠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서 택시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공중전화 위치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해냈어, 오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시내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췄고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번호를 눌렀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국 억양의 한국어였습니다. 저 김철수 아저씨의 아들 김태혁입니다. 아, 태혁이.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어디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공중전화예요. 좋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주소 적을 수 있어? 오빠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중국 식당 주소였습니다. 거기로 와. 30분 안에. 택시 타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지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려서 택시는 작은 중국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보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리 와요. 빨리. 우리를 식당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일 사람이 올 거예요. 남자는 물과 빵을 주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빠와 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오빠. 제가 울먹였습니다. 응.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켜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이었습니다. 태혁 지연 동무. 어디 있습니까? 즉시 연락하시오. 우리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북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버지도 지켜주실 거야. 창문 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야 열어요.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이라고 해요. 당신들을 방콕까지 데려다 줄 사람입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각오하세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오래된 승합차 바닥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차가 멈추고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차를 검사했습니다. 짐만 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차 주변을 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국경 수비대가 말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중국이에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으로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낮에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김 사장의 경고는 엄격했습니다. 작은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말소리를 들을까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오빠 우리 잡히면 어떡해? 잡히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왔잖아.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일주일 정도 중국에 숨어 있었을까요? 어느 날 김 사장이 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갈 시간이에요. 라오스로 넘어갈 겁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더 험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검표원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김 사장이 말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 큰 도시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김 사장이 경고했습니다. 밤에 출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네,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힘내. 곧 도착해.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저를 위해 강한 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라오스예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고 발은 물집 천지였습니다. 라오스에서 며칠을 더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국경을 하나 더 넘어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오빠. 버스 창밖으로 큰 도시가 보였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거의 다 왔어, 지연아. 오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지 23일째였습니다. 방콕 외곽의 작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끝이에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불렀습니다. 네, 오빠. 내일이면 정말 끝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길이었고 오빠가 함께 했으니까요. 아버지, 우리 내일이면 자유예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오빠도 함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아버지의 20년의 계획 성공했어요. 내일이면 진짜 자유입니다. 한국 대사관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행객처럼 옷을 입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지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뒤쫓아오는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잡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기다, 오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지막 100m가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즉시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동기, 경로 설명. 모든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북한 승무원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고려항공 직원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줬지만 오빠도 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정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구나.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오빠. 이제 진짜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신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리를 태우고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항 내 별도 공간으로 안내됐습니다. 또다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받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실하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북한 생활, 아버지의 계획, 탈출 과정. 거짓말 하나 없이 진실만 말했습니다.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말투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씁니다 대신 해요를 쓰고 북한식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무들 대신 친구들, 인민반장 대신 이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필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심리적 적응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가는 꿈.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안전해. 오빠가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았고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오빠와 저는 텅 빈 방에서 울었습니다.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식료품들이 있었습니다. 과일, 고기, 빵, 과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받은 걸 먹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커피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돈을 내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공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TV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오빠와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세상이에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고를 때도, 공원에서 자유롭게 걸을 때도, 밤에 환한 불빛을 볼 때도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 이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북한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아니지만 공항 직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무역 관련 일입니다. 아버지처럼요. 아버지 일 이어받는 거야.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느낍니다. 이곳은 북한의 순환공항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 여행을 떠나는 기쁨, 귀국하는 안도. 모두의 얼굴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순환공항에서는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을 때면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은 괜찮을까? 감시받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천공항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누구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뭔지 이제 압니다.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탈북을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단 한 번도요. 힘들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오빠와 저는 아버지 기일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아버지에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같이 만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얻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듯 누리는 그 자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 자유를 위해 평생을 준비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